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지요. 이 낡은 집은 비만 오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심했답니다. 석가래 틈으로 스미는 빗물은 천장을 적시고 오래된 벽지에는 축축한 습기가 배어들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나는 그 냄새가 몹시도 싫었답니다. 평생을 이 낡아빠진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사무쳤었지요. 남들은 새 아파트니 넓은 정원이니 하면서 제 살림 자랑하기 바빴는데 나는 겨우 이 허름한 집 한 채를 붙잡고 씨름하는 신세였거든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답니다. 내 고집이 하늘을 찔렀던 시절 나는 이 밭도기를 조금 더 넓히 고칠 신식 농기계를 들여놓으면 금세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지요. 남편은 그리 하지 말라며 내 손을 붙잡고 말렸었지만 내 눈에는 그의 걱정이 그저 게으름으로만 보였답니다. 결국 나는 내 뜻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농토를 늘리고 빚까지 내어 값비싼 농기계를 덜컥 사들이고 말았지요. 처음 몇 해는 그럭저럭 꾸려나가는 듯 싶었으나 뜻하지 않은 병충해와 연이은 흉작으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답니다. 이자 갚을 날은 꼬박꼬박 돌아오는 데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지요. 나는 매일같이 남편을 닥달했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며,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비는 것이 보이지 않냐며, 당신이 어딘가에 돈을 숨겨둔 것이 아니냐, 고 몰아세웠지요. 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아 올랐답니다. 나는 내가 옳고 남편이 틀렸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 좁은 집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싸웠지요. 빗소리마저 우리 부부의 날선 말다툼에 묻혀버리는 듯 했답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못나고 고집불통인 사람이었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었지요. 이 집안이 이렇게 허덕이는 것은 모두 남편 때문이라고 그가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낡은 집의 지붕 아래서 나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남편을 향해 칼날 같은 말을 쏟아냈었지요. 부엌은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곳인데 우리 집 부엌은 늘 냉기가 돌았답니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도 언제부턴가 힘없이 느껴졌지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잦은 외출을 일삼았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해가 꼴깍 넘어간 뒤에야 돌아오곤 했지요. 옷차림은 늘 후줄근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을 때가 많았답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이 몹시도 못마땅했지요. 빚은 쌓여가는데 그는 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요? 빚은 누가 갚고 이 집구석은 누가 건사한단 말이요? 나는 밥상을 차리다가도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답니다. 당신 그 허리춤에 감춰둔 돈은 다 어디로 새는 거요? 남들은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당신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리 유유자적하는 거냔 말이오. 내 목소리에는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었지요. 남편은 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변명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으니 나는 그의 침묵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 여겼지요. 나는 그가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도박이라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못된 상상까지 했답니다. 낡은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다가도 나는 그의 잦은 외출과 알 수 없는 씀씀이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가 간간히 사오는 낡은 담배 한 가폭은 떨어져 나간 신발을 대신할 새 운동화 한 켤레조차 내 눈에는 사치로 보였답니다. 이 집안 형편에 담배가 웬 말이고 닳지도 않은 신발은 왜 또 사시는 거요? 그 돈이 다 빚 갚는 데 들어가야 하는 돈 아니냔 말이오. 나는 그렇게 매일같이 모진 말만 퍼부었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칼날 같았지요. 남편은 그저 묵묵히 저녁을 먹고는 다시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답니다. 그의 등 뒤에 대고 나는 수없이 욕을 퍼부었지요. 그 못된 입을 놀려나는 그를 한량이라 비난에 고무능한 남편이라 손가락질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내 마음은 한없이 좁고 추했었지요. 오직 나 자신의 고통과 불만만을 보며 남편의 작은 그림자조차 외면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남편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낡은 마루는 유난히 넓고 공허하게 느껴졌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때렸지만 이제는 그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내 귀에만 들리는 듯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잠깐 집을 비운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허나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그는 감감무소식이었지요. 그때부터였답니다. 빚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었지요. 그 뒤로는 사채업자라는 험악한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왔답니다. 그들은 내게 남편이 우리 몰래 빌린 돈이 훨씬 더 많다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그들이 내미는 서류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금액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그때서야 직감했지요. 이 영감탱이가 기어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개로구나. 내 속에서는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 올랐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평생 나 하나 책임 못 지는 사람이었지. 이 어려운 시절에 나만 남겨두고 혼자 도망쳤구나. 기어이 나를 이런 지옥에 처박아 두고 쟤 한 몸만 편하자고 달아났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 배신감과 원망이 더 컸었지요. 빚 독촉자들의 험악한 얼굴과 거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답니다. 이 돈 안 갚으면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갈 줄 알아. 그들의 협박에 나는 더욱 절망했지요. 그는 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짐만 남기고 사라진 것이었답니다. 그날부터 나는 밤낮으로 그를 저주했지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라 고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네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텅 빈 마루에서 나는 그를 향한 증오만을 키워나갔지요. 차갑고 비정한 내 마음은 단단한 얼음처럼 굳어갔답니다. 그 못난 내가 그때는 그저 내 불행만을 탓하며 남편의 부재를 나의 고통으로만 해석했었지요. 남편이 사라진 뒤 나는 넛을 놓고 마을을 헤매곤 했답니다. 비가 그치지 않는 날이 많았고 젖은 흙길을 걷다 보면 발목까지 진흙이 차오르곤 했지요. 그러다 문득 마을 어귀에 오래된 당집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당집 옆에는 수백 년 된 당산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었고 그 나무에는 알록달록한 천조각들과 함께 낯선 매듭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매듭끈이 있었답니다. 낡은 삼배실로 엮은 듯한 조금은 투박하지만 정성껏 묶인 매듭이었지요. 나는 그 매듭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했답니다. 남편의 손재주가 유난히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내 심장은 불안감으로 두근거렸답니다. 이 영감탱이가 기어이 미신에 빠져서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다녔구나.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저런 엉뚱한 곳에 와서 빌고 있었던 개로구나. 나는 그 매듭을 보며 남편을 향한 비난을 멈출 수 없었지요. 그가 평소에도 미신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었던 털어나는 그 매듭이 자신의 행운을 빌거나 아니면 빚을 갚게 해달라고 비는 이기적인 소원이라 생각했답니다. 그 많은 빚 때문에 밤잠 설치던 내게는 그의 이런 행동이 너무나도 한량처럼 보였지요. 그놈의 한량 기질은 죽어서도 못 버릴 게다.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저런 뜬구름 잡는 소원이나 빌고 있었단 말인가. 나는 그 매듭을 노려보며 혀를 찼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를 향한 경멸감이 더욱 깊어졌지요. 이 모든 불행이 남편의 무능과 나태함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미신에까지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답니다. 비에 젖은 당산나무 아래서 나는 내 속을 태우는 화만 삭히고 있었지요. 그 못난 마음은 눈앞의 현상만을 보고 그 너머의 진실을 헤아릴 줄 몰랐답니다. 남편이 사라진 뒤 나는 수소문 끝에 그의 친척 집을 찾아갔답니다. 혹시나 남편이 그곳에 있을까 아니면 남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지요. 빗속을 헤치고 도착한 친척집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답니다. 그의 동생네 부부와 마주 앉았을 때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동정심과 함께 미묘한 비난의 그림자를 보았지요. 내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형님이 사실 저희에게도 돈을 좀 빌려갔었지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시동생은 마지못해 말문을 열었답니다. 그 말은 내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지요. 뭐라고요? 나 몰래 또 빚을 졌단 말이요? 내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답니다. 그들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돈을 빌려갔으며 심지어 몇몇 친척들에게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나는 그 순간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내 남편이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요. 나에게는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뒤로는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려가며 돈을 빼돌렸다는 생각에 분노가 끓어올랐답니다. 이럴 수가.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속여온 세월이 얼마였을까. 이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답니다. 친척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내 눈에는 그들의 시선마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나는 남편이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가 남긴 빚더미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고 그 모든 것이 나 몰래 저지른 일들이었다니 나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요. 그 못난 나는 남편이 처음 말 못할 사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답니다. 오직 나 자신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남편을 최악의 인간으로 몰아붙였을 뿐이었지요. 친척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나를 때렸곤 해 마음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의 흔적을 지우듯 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요. 그저 그가 남긴 빚의 단서를 찾거나 나에게 던진 마지막 조롱이라도 찾고 싶었답니다. 그의 서랍은 늘 엉망이었고 낡은 양말과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로 가득했지요.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내 손에 낡고 쭈글쭈글한 약봉투 몇 개와 함께 여러 장의 처방전이 잡혔답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들었지요. 약봉투에는 익숙하지 않은 병원 이름과 함께 복잡한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처방전의 날짜들을 보니 꽤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내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여전히 못난 사람이었답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그 돈이 다 여기로 나갔구나. 자기 병 고친다고 몰래 돈을 빼돌린 개로구나 하는 것이었지요. 남편이 혹시 병을 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걱정조차 들지 않았답니다. 오직 그가 또 나 몰래 돈을 썼다는 사실에만 분노했지요. 나에게는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제 몸 하나 건사하겠다고 이리 돈을 퍼부었던 개로구나. 이기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나는 약봉투와 처방전을 구겨 던져버렸답니다. 비싼 약값 때문에 우리 집 빚이 더욱 늘어났다고 생각하니 그를 향한 원망은 더욱 깊어졌지요. 그가 자신만의 고통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답니다. 내게는 그저 또 하나의 배신이자 또 하나의 숨겨진 비용이었을 뿐이었지요. 나는 그의 병조차 나를 속이는 수단으로 여겼답니다. 병을 핑계 삼아 돈을 쓰고 그 탓에 빚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라고. 내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비난과 증오만이 가득했었지요. 그 낡은 서랍 앞에서 나는 여전히 그의 편이 아닌 나 자신의 편에 서 있었답니다. 이토록 차가운 내 마음이 그때는 옳다고 여겼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답니다. 비가 개이고 햇살이 드리워진 날이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 가득한 날씨 같았지요. 우물가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하던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내 귀에 들어왔답니다. 그 양반 참 불쌍하게 됐어. 젊은 마누라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그랬겠어. 그러게 말이야. 형님 말 들어보면 애썼지 정말 애썼어.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들이 내 남편을 동정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요.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답니다.
이웃들마저 저리 수군거리니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그랬을까. 그래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정작 도망친 건 저 영감이었단 말이지. 나는 그들이 남편의 희생을 언급하는 것에 더욱 화가 났답니다. 그들이 아는 남편의 모습은 분명 내가 아는 남편과는 달랐을 테지요. 내가 모르는 혹은 외면했던 남편의 어떤 면모를 그들은 보고 있었을 테지요.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려 들지 않았답니다. 오직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남편을 옹호한다고만 여겼지요. 내 남편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도망자에 불과했답니다.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이 남편이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나를 악처로 만든 결과라고 생각했지요. 나의 억울함과 분노는 극에 달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 속에서 나는 남편이 나를 철저히 속여왔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답니다. 그 못난 나는 다른 이의 말을 통해 내 남편의 진실을 들을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던 것이지요. 그들의 동정어린 시선은 내게는 비난의 칼날이 되어 박혔답니다. 선앙당 근처를 지나가다 남편의 오랜 친구인 칠복이 아범을 우연히 마주쳤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지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선앙당의 돌탑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답니다. 칠복이 아범, 당신 그 영감이랑 그렇게 붙어 다녔으니 뭔가 아는 것이 있을 게 아니오. 대체 내 남편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말해보란 말이오. 내 목소리는 가시돋친 칼날 같았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을 강요했지요. 칠복이 아범은 몹시 당황하는 기색이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약간의 분노마저 엿보였지요. 아니야 주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요. 그는 말을 얼버무리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답니다. 사정은 무슨 사정? 나 몰래 빚을 지거나 몰래 병을 앓거나 몰래 다른 사람들한테 동정이나 받으면서 나를 악처로 만든 것이 그놈의 사정이란 말이오? 당신도 다 알았을 게 아니오. 그 인간이 얼마나 나를 속이고 뒤통수를 쳤는지 다 알면서 모른 척했구려. 나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몰아세웠답니다. 내 속에서는 그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 영감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왜 모른 척했느냐 말이오. 나는 칠복이 아범을 끈질기게 추궁했답니다. 칠복이 아범은 결국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의 침묵은 내게는 남편의 죄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여겨졌답니다. 나는 더욱 확신했지요. 내 남편은 나를 속였고 그의 친구들마저 그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그 선앙당 앞에서 나는 차가운 돌탑을 부여잡고 홀로 분노에 떨었답니다. 그때의 나는 어떤 진실도 듣고 싶지 않았답니다. 내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남편을 악역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버렸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는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텅 빈 집은 빗물처럼 쓸쓸했고 그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내게는 잔인한 의식처럼 느껴졌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그 모든 기억을 차갑게 외면했지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나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은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되뇌었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먼지 쌓인 책 몇 권이 전부인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지요. 나는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과 성냥을 발견했답니다. 늘 담배를 물고 다니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순간 울컥했지만 나는 이내 감정을 억눌렀지요. 이것도 이제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저 버려야 할 낡은 쓰레기에 불과해.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의 모든 것을 부정했답니다. 빗물이 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 집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답니다. 그의 유품을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그를 향한 미련과 증오가 뒤섞여 싸웠지요. 하지만 결국 증오가 이겼답니다. 나는 그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지요. 그의 존재를 내 삶에서 영원히 삭제하고 혼자서라도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 빈집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빗소리만이 나의 절망을 위로하는 듯 했답니다. 그 못난 나는 끝까지 그에게 단 한 줌의 연민조차 주지 않았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고통과 불행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며 나의 감정만을 앞세웠던 못된 사람이었지요. 빈집의 구석 오래된 마루 틈 사이에 삐걱거리는 낡은 함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쓰던 함이었는데 늘 잡동사니만 가득했던 기억이 있었지요. 나는 그 함마저 비워내려 뚜껑을 열었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바닥에는 낡은 천 조각이 깔려 있었지요. 그 천을 걷어내자가 아래에 작고 낡았지만 어딘가 정교한 놀이개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곱게 바느질된 색실이 부분 해져 있었지만 한눈에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지요. 나는 그 놀이개를 집어들었답니다. 순간 내 손이 떨렸지요. 그것은 바로 내 친정어머니가 결혼할 때 내게 물려주었던 아주 귀하고 오래된 놀이개였으니까요. 나는 분명 그 놀이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답니다. 아니,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지요. 나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실에 한참을 자책했었고 남편에게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낡은 함 속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었지요. 놀이개와 함께 작은 종이 한 장이 덧대어 있었답니다. 낡은 종이에는 남편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당신이 아팠던 그때 이걸 팔아서라도 당신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소. 미안하오. 그리고 놀이개는 다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었지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내 머릿속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답니다. 내가 알았던 지독한 병 그리고 그때 빚을 내어 겨우 치료를 받았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지요. 나는 그때 그 병원비가 대체 어디서 났는지 몰랐었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마련해왔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지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답니다. 그가 나 몰래 내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놀이개까지 팔아서 내 병원비를 감당했던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약봉투와 처방전은 바로 그 병의 후유증으로 남편 자신이 고통받기 시작했던 증거였음을, 그리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은 그가 다시 놀이개를 찾아오기 위해 혹은 내 병원비의 잔액을 갚기 위해 애썼던 흔적임을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당산나무에 묶여있던 낡은 실은 그가 놀이개를 다시 찾아달라고 빌었던 간절한 소원이었겠지요. 나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그 이후 찾아온 자신의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나에게는 짐이 될까봐 숨겼던 그의 모든 희생이 단숨에 내 눈앞에 펼쳐졌답니다. 그제야 나는 내가 그를 얼마나 오해했었는지, 내 못난 고집과 모진 말들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 깨달았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손에 쥔 낡은 놀이개가 내 심장을 옥죄어 오는 듯 했지요. 목이 터져라 울었답니다. 내 못난 고집 때문에, 내가 쏟아부었던 모진 말들 때문에 그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는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다가 결국 그렇게 떠나갔던 것이었지요. 내 입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내 눈에서는 빗줄기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답니다. 낡은 놀이개를 움켜쥔 채 나는 정신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발이 닿는 대로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당집 앞이었답니다. 당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고 수많은 매듭끈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나는 당집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목이 터져라 울었지요.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의 절규는 빗물 젖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답니다. 내가 그동안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그가 사라진 뒤 그를 향해 쏟아냈던
온갖 비난들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지요. 그 못난 내가 그때는 그의 침묵을 비겁함으로 해석했었답니다. 그의 잦은 외출을 한량처럼 놀러다니는 것으로 치부했지요. 낡은 약봉투와 처방전을 보고도 그저 나에게 숨겨둔 돈을 자기 병에 썼다고 오해했었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음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놀이개를 팔아 내 생명을 구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된 노동을 마다치 않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에 묶어두었던 그 매듭끈들이 나를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였음을 이제 알게 되었지요. 이 늦은 깨달음이 내게는 한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답니다. 그이가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까? 나에게 짐이 될까 봐 내가 걱정할까? 바울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 당집 앞에서 그를 향한 참회의 절을 수없이 올렸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그의 넓고 깊은 마음에 비로소 감사함을 느꼈지요. 그 감사함은 회한과 죄책감으로 범벅된 쓰디쓴 깨달음이었답니다. 그 낡은 당집은 이제 내게 단순한 미신의 장소가 아니었지요. 남편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 서려 있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다가왔답니다. 나는 당산나무 아래로 다가갔답니다. 수없이 묶여있는 매듭끈들 사이에서 남편이 묶어두었던 그 낡은 삼배실 매듭을 찾아냈지요. 손가락 끝으로 그 낡은 실을 어루만졌답니다. 그의 간절했던 염원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나는 그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었답니다. 그 매듭은 이제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나의 못난 마음을 상징하는 듯 했지요. 매듭을 푸는 동안 내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풀리는 듯 했답니다. 과거의 나를 향한 원망과 남편을 향한 오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그를 향한 깊은 감사와 존경만이 남아 있었지요. 매듭을 다 풀고 나자나는 품속에서 작은 하얀 실타래를 꺼냈답니다. 낡은 놀이개와 함께 발견된 비록 짧지만 단단한 비단실이었지요. 나는 그 실을 당산나무의 한 가지에 묶었답니다. 남편의 옆에 나의 새로운 다짐을 상징하는 매듭이었지요. 그이가 묶어둔 매듭은 이제 나의 매듭이 되었답니다. 그 고통의 실타래를 나는 이제 희망의 실로 다시 엮으려 했지요. 그의 희생을 잊지 않고 남은 생을 그 뜻을 기리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지요. 이제는 주변의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답니다. 빗물에 젖었던 당산나무 잎새에서는 새로운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내 마음속에도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듯 했답니다. 모든 아픔과 후회를 끌어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빚더미가 아니었지요. 그보다 훨씬 값지고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과 희생의 흔적이었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가려 합니다.